그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 원정 강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저녁 8시 마침내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잡힙니다. 정 씨로부터 뺏은 르망 승용차를 타고 신촌에서 다음 도피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중 한 사람 손동환이 붙잡힙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두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서 신촌 일대에 경찰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실탄을 휴대한 삼엄한 경계망이 펼쳐졌고 경찰 당국은 초긴장 상태로 철야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일당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민가에 대해서 일일이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아난 탈주범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아직도 탈주범 5명은 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찰의 추적망을 뚫고 도주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들은 창천동의 한 가정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동현이 자수하고 김기로와는 헤어져 남은 탈주범은 이제 단 4명. 그들의 이름이 강영일, 한희철, 안광술 그리고 지강원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지강원이 권총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탈주한 후 일주일 동안 그들은 경찰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가정집 4군데를 전전하며 몸을 숨겼고 숨어있는 동안 밖으로 나가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훗날 알려진 것에 따르면 그들은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트 앞을 그냥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일당 중에 제일 어린 강영일이 여장을 하고서 지강원의 애인 노릇을 함으로써 경찰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죠. 14일 밤에 그들은 창천동의 가정집에 들어가 25시간쯤 지나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일 밤, 바로 지금인 9시 40분, 그들은 이 북과자동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은신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눈에 띈 집이 이 집입니다.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스스럼 없는 손님처럼 그렇게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대지 59평, 건평 50평의 2층 집인 이 집 1층에는 운수회사 직원인 한 가족이 전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4남매와 어머니만 있었고 큰딸과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10시경 큰딸이 돌아오자 집에는 아버지를 뺀 모든 식구가 탈주범들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범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그들이 탈주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괴롭히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거운 형 선고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형량이 얼마나 됐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보호 감호를 포함한 징역 12년, 15년, 17년. 이들에게 이런 중형이 떨어진 것은 제5공화국 들어 만들어진 특별법 보호감호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필요적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판사가 전혀 그 재량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본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판사로서는 무조건 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감호 10년 혹은 7년짜리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범죄인 입장에서는 내가 본형을 선고받고 그보다도 더 형기가 긴 7년이나
10년형을 선고받게 되다 보면은 거의 계산해 보면은 15년, 17년 그 이상의 이 형벌을 그 절의 고도와 같은 산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내 인생은 끝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많은 그 범죄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벌이고 혹은 법관 앞에서 난동행위를 벌이는 그런 일까지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 80년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에 국가보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구원 청사에 현판을 달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보좌기관이라는 명목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기구야말로 실질적인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12.12와 5.17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화의 기치를 내건 5공화국의 새로운 정책들이 여기서 입안됐습니다. 국민적 단합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위의 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사표약 1소 특별조치를 단행해 사표약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을 시작했습니다. 국보위는 이번 조치가 사표약의 씨를 뽑아서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데 뜻이 있다고 밝히고, 사실 80년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또 이 부당한 정권이 그 정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소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이 독재를 하던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범죄로부터 이 시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받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가혹한 처벌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요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0년 12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이나 사회보호법 등이 개혁입법이란 이름으로 급조됐습니다. 집시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등도 법정 형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일벌백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징역형과 별도로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감호시설에 수용됩니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상습, 강절 또는 무기징역까지, 강도 상해 등 12개 항은 사형까지 허용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탈주범들의 중형은 바로 이러한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해에 마침 그 전두환 씨 동생,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가 구속이 됐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오공비리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불만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형량까지 낮